흥남 철수 작전의 플랜부터 들여다보죠. 장진호에서 성공적으로 철수한 미 1해병사단이 가장 먼저 철수부대로 선정이 되는데 이때 우리 국군 제1군단을 동시에 같이 철수시킵니다. 국군 제1군단은 동부전선에 거대한 구멍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철수 순위를 좀 높게 매겼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미 7보병사단입니다. 최후의 철수부대가 3사단이죠. 전투력도 유지가 돼 있고 완편 상태이니까 이 부대를 마지막까지 남겨서 철수를 엄호하기로 이제 한 거죠. 방어 라인으로 설정을 맞습니다. 해놨군요. 아주 조직적으로 네. 이 7함대와 제90기동부대가 동원이 돼갖고 진짜 어마어마한 화력과 어마어마한 지원함을 쏟아부어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나온 철수 작전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한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저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네.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퇴각에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부전선은 사실 40만 톤을 소각시켰습니다. 근데 동부전선은 살뜰하게 퇴각할 때도 챙겨간다면서요?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서부전선과 달리 조직적인 철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수 과정에서 고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적의 공격으로 상실한 장비가 아니면은 함흥 방어선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알뜰하게 챙겨갔냐면 심지어 우리 국군 1군단이 북진하면서 북한군 물자들을 많이 노획했는데 북한군의 뭐 자주포 같은 중장비까지도 전부 다 챙겨갈 정도로 물자를 잘 챙겨갔습니다. Su-76도 여기서 우리가 딱 가져. 네, 그게 저 사진에 있네요. 아니 뭐 북한군의 자주포까지 챙겨갈 정도면 그만큼 배도 많이 가지고 간 거죠? 이때 조이 제독은 이 90기동부대 사령관이었던 도일 제독에게 대임을 맡깁니다. 아이러니한 거는 도일 제독은 원래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상륙전 전문가였어요. 반대를 해야 되는. 근데 이번에는 그래, 상륙자라면은 철수도 잘할 수 있어. 그렇죠. 아니 거꾸로 돌리면 돼요. 네, 거꾸로 돌리자. 네가 좀 맡아달라. 11월 29일부터 한국과 일본 주변에 있는 모든 배들을 총소집을 시킵니다. 수많은 영화에서도 표현이 됐습니다만 네. 이 병력도 병력인데 10만 명이 넘는 병력입니다. 근데 병력과 함께 수많은 피난민들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뭐 이런 모습들이 사실 영화에 많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이죠? 네. 장진호 전투가 한창일 동안에도 피난민들이 함흥에서도 오고 저 위 청진에서도 오고 기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흥남에 이렇게 모여드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11만 한 4천 정도였다고 해요. 병력보다 더 많네요. 그렇죠. 병력이 10만이니까 더 많은 숫자가 모여드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 뭐 국제시장이나 이런 걸 국제시장에서 보면 막 떠나가는 배를 막 뛰어서 막 잡아고 떨어지고 막 그쵸. 이런 장면 막 나오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피난민이 탈출하는 혹은 이제 수송하는 과정을 되게 아비규환으로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10군단에서 피난민 철수시키겠다 뭐 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는 피난민들이 각자 도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배를 구해서 어떻게든 떠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영화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약간 아비규환적인 성격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증언을 모아보면 피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전함에서 쏴대는 그 어마어마한 한포 소리가 계속 들리고 하니까 공포스러웠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 하는 걸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상당히 이제 질서정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좀 보실까요? 줄을 서 있어요. 아, 이거 일단. 뭐 표 끊고 줄 서 있는 느낌인데요? 아, 굉장히 평화롭게 줄을 서 있네요. 그렇죠. 막 일사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아닌데요. 그렇죠. 네. 옆에 있는 짐을 자기 탈 차례 되면 실어서 가져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언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배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줄을 서서 타는데 100명 단위로 끊어서 탔대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승선할 수 있었다고요.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가니까 오히려 더 빨리 탈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배에는 기름통, 드럼통도 실어야 되니까 군인들이 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이제 피난민들한테 부탁을 해서 피난민들이 2인 1조로 드럼통을 이렇게 굴리면서 승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군 작전에 도움도 주기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질서가 유지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피난민들이 그 영화나 이런 데처럼 뭐 공황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장소로 가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뭔가 희망과 사실 이제 용기를 품고 좀 질서 정연하게 철수했다는 부분을 더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장면에 보면 그 어디에도 아비규환이나 누군가를 밀치고 자기가 먼저 타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계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9일에 처음 함정들 소집시킬 때는 그때는 정말 무서웠죠. 깜깜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정확히 배가 몇 척이 모일지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상이 안 됐어요. 일단 뭐 짐 내리고 있는 거 다 그만두고 부산에 있건 인천에 있건 어디 있건 일단 다 함흥으로 와라고 했는데 이 배들이 막 그래서 명령을 받고 꾸역꾸역꾸역 동해를 넘어서 오고 있는 동안에 12월 초 시점에는 야, 이게 도대체 몇 척이나 올 수 있을까? 이게 감이 안 오니까 병력 10만 명과 이 수많은 물자부터나 다 데려갈 수 있을까?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1월 30일부터 12월 10일 그 정도까지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신남철수의 민간인 철수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많이 알려지는 분이 현봉학 박사이시지 않습니까? 이 현봉학 박사가 알몬드나 이런 수뇌부에게 한 11월 30일부터 철수한다고요? 그럼 제발 민간인도 좀 같이 데려가 주셔라고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는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난민 못 데리고 가겠다. 미안하지만은 지금 우리 군대도 빠져나가기 힘들다. 피난민 못 데리고 간다라는 말까지 나와요, 실제로. 그런데 그 뒤에 기적이 벌어진 거죠. 12월 중순이 되니까 미일 해병사단이 무사히 빠져나오고 이제 수많은 수송선들이 보여드린 거죠. 네. 요청을 받고서 왁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희망을 갖게 된 거지. 야, 이 정도면은 우리 병력과 장비 다 내보내고도 남겠는 걸? 라고 해서 일단 일해병사단부터 차곡차곡 내보내니까 12월 한 20일 요 전후가 되니까 야, 이제 병력은 충분히 다 내보내겠다. 여유가 좀 생겼고. 여유가 보인다. 피난민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정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 당시 정황이 또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흥남과 부산 간의 거리가 몇 킬로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한 700? 정확하네요. 700km 정도 됩니다. 역시 감이 있어요, 감이. 근데 그 당시 수송선 속도가 보통 한 시속 30km까지 낼 수 있으니까 정확히 24시간 걸려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수송선이 어느 정도 모자라도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왕복을 여러 번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처음에는 왕복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거는 하루면 가는데 이 많은 배들이 부산으로 밀려드니까 부산에 짐을 내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수많은 부두 노동자가 새로 고용되고 심지어 일본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일할 정도였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기여를 해갖고 처음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좀 하역이 처음에 원활하게 돼갖고 한번 병력과 물자를 내리고 다시 돌아오는 배가 이제 왕복하는 배들이 12월 18일 정도에 보이니까 오, 이거 된다, 셔틀 된다라고 해서 민간인 실을 수 있어. 이게 판단이 내려진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송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 드니까 저는 안정적인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초기에 피난민 규모를 예측 못했던 점도 초기에 좀 혼란을 초래하는 데 원인이 되었습니다. 미 제1해병사단이 이제 포위망을 돌파해서 나올 때 이미 그때부터 피난민들이 미 해병대를 따라서 같이 오고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최대 한 2만 5천 정도로 미식군단 사령부에서 파악을 했는데 이미 그 함흥 같은 대도시에서 한꺼번에 5만 명씩 피난민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갑자기 예상치를 벗어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혼란이 초래됐지만 그래도 미식군단과 이제 국군 제1군단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 조기에 방어선을 안정시키고 이제 피난민 통제 체계를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을 좀 거뒀습니다. 피난민 수송에서 해군이 되게 역할 많이 했다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그 메르디스 빅토리 같은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그 미국 배들을 중심으로 피난민 철수를 이렇게 기억을 하곤 하는데 사실 이때 초기에 피난민 수송 작전을 시작할 때 역시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많은 기여를 한 게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때 그 피난민 수송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LST는 물론이고 민간 선박들을 징발해서 피난민을 수송하는데 큰 기여를 한 점을 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니 메르디스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구한 기적의 배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만 11만 명이 넘는 피난민을 구조했습니다. 메르디스가 아무리 많이 실었다고 해도 11만 명을 어떻게 데려옵니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피난민들을 계속해서 실어 날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숫자인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메르디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메르디스 빅토리의 기적은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네. 메리디스 빅토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미국이 태평양 전쟁 때 어마어마하게 수송선을 찍어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리버티 쉽들이 처음에 나오고 그걸 좀 개량한 빅토리 쉽이 나오고 그래서 메리디스 빅토리는 전쟁 말기인 1945년 6월에 취역한 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도쿄에서 항공유를 갖다가 실어갖고 이것들을 부산이나 인천 쪽으로 실어 나가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인천으로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래갖고 뭐 여기 선장이 유명한 라루라는 분이었죠. 이 라루 선장이 지휘하에 이런 계속 수송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 흥남 철수가 일어나기 직전에도 이 당시 제트유를 싣고서 이걸 부산에 하역시키는 임무를 맡았는데 부산에서 막 하역을 시키고 있다가 갑자기 11월 29일에 전 소집령이 내어진 겁니다. 야, 지금 하역시킨 거 빨리 다 중지시키고 일단 빨리 흥남으로 가봐. 그런 명령들에 의해서 아직 항공유, 제트유가 한 300톤 정도 배에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긴박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다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원산만 일대에 뭐가 많이 깔려있다? 기뢰가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배가 들어갈 때 소해정들이 같이 따라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소해정들도 소문이 난 거야. 야, 저기 지금 항공유. 배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아직 항공유가 엄청 많이 실려 있대. 저게 폭발. 저게 기뢰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300톤, 불바다로 그럼 주변 함정들까지 다 불똥이 튈 수가 있으니까 소해정들에서 야, 멀리서 쫓아, 멀리서 절대 접근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뭐 다들이 기피하는 상황에서 어쨌건 결국에 무사히 흥남 부두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왔을 12월 22일, 이미 12월 19일부터 민간인 승선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빅토리 수송선이라고 하는 거는 여객선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화물을 수송하는 배예요. 여기는 사람은 원래 몇 명 타게 돼 있냐면은 선원들이 47명에다가 기타 플러스 12명까지 태울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은 60명도 못 태우는 배예요 원래. 나머지는 다 그냥 화물 적재하는 칸인데 사람이 짐 싣는 칸에 당연히 내려갈 방법도 없어요. 그래갖고 저 리버티십을 보시면은 저 위에 화물 내리는 크레인이 있잖아요. 이 크레인 밑에다가 큰 팔레트를 놔갖고 사람들이 그 화물 내려가는 크레인에 매달린 팔레트를 타고 그 밑에 선창, 화물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렇게 LST처럼 앞에 쫙 열려가지고 글로 그냥 쭉 걸어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메리디스 빅토리는 그런 식으로 화물 싣듯이 사람들을 실어가면서 채운 겁니다.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레옹드 라우 선장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고 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선원들에게 세라, 몇 명 태우는지 저게 크레인으로 내리기 때문에 세는 게 비교적 간단했어요. 그래갖고 10,000명이 되면은 나한테 한번 얘기해라. 그러면서 그날 12월 22일 밤 9시 30분부터 피난민 승선이 시작이 됩니다. 밤새 화물창에 꽉꽉 싣습니다. 밑에 화물창부터 차고 밤중간에 선원들이 똑똑똑 선장님 10,000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쭉 와서 보더니 더 실을 수 있어. 그래서 14,000명이 좀 넘었을 때 23일 11시 10분에 승선이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납니다. 그 전체 피난민의 한 12% 정도를 혼자 싣고 왔어요. 거의 한 15% 가까이를 싣고 갔죠. 근데 저는 제가 불경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솔직히 그랬어요. 저게 14,000명 맞을까? 가능한 일일까? 아니 저게 믿기지가 않잖아요. 저게 심지어 저 이야기가 나중에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 같은데 기사로 송고됐을 때도 거기서 교정 보는 사람이 에이 이거 못하겠지 영화나 지우고 기사 썼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공계에 이걸 좀 발휘해갖고 한번 계산해보자. 진짜 가능한 일일까? 이거 혹시 거품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숭고한 일에 제가 의심을 품어서. 아닙니다. 이 계산을 해서 진짜이면 더 숭고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화물선은 이 화물창 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재는 단위가 순톤수라고 있어요. 이게 4,300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제곱미터로 따지면은 한 2.83 세제곱미터가 되니까 이거 4,300톤을 부피로 환산해 보면은 약 12,000 세제곱미터가 나와요. 저 도면을 갖다가 놓고서 그럼 저 화물창들의 천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피를 하니까. 천장을 도면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3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3m 나눠버리면은 한 바닥 면적이 4,000 제곱미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하나가 사람 실 수 있는 데가 더 있죠. 화물창 말고
가판 있잖아요. 가판. 네. 가판은 저 배 길이가 한 140m, 선체 폭이 한 8.5m 되니까 아, 넉넉 잡아서 한 1000제곱미터는 충분히 되겠다. A 가판. 그러면은 사람들을 실을 수 있는 면적이 5000제곱미터입니다. 아. 다시 얘기해서 14,500명을 태웠다는 얘기는 1m 1m에 3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보면 앉기는 거의 힘들고 노약자 일부는 정도가 앉죠. 네. 많은 사람은 앉을 서야 수 돼요. 있는 정도. 14,500명 가능합니다. 네. 과학적으로 가능한 숫자고요. 그러면 이 선장님은 이거를 계산하고 실기 시작하셨네요. 느낌상 바다 사람의 느낌상 10,000명까지는 예상을 했겠는데 10,000명이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10,000명 하고 보니까 좀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실었겠죠. 24시간만 버티십시오. 네, 제가 안전하게 부산까지 가겠습니다. 24시간을 버티라는 약속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인 11월 23일 오전에 출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24시간이 돼서 드디어 부산까지 가죠. 네. 하지만 부산에서 내리질 못했습니다. 아, 내리지를 못하는구나. 이미 수많은 병력, 화물들이 부산에 내리느라 아비규환이 됐기 때문에 저 밑으로 더 가면은 한 80km 더 가면 거제도가 있으니까 거제도로 가십시오. 아니 지금 이 사람들 우리 그냥 싣고 와서 이분들 지금 다 24시간 동안 탈진이지. 쫄쫄 굶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막 항의를 해갖고 결국 식량은 얻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7시간 동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먹이고 그리고 부산을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26일 아침에 거제도 앞바다에 와서 문제는 거제도 앞바다에는 그 당시 접안할 항구가 없어요. 그러면요? 팔레트로 내려요? 그러기도 어려울 정도였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LST를 부릅니다. LST는 분승해서. 거의 높이가 비슷하니까 저기서 LST로 넘어가서 LST는 접안에서 앞에 문을 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LST 2척을 불러서 거기에 옮겨 타갖고 이제 26일 오후까지 이 14,500명이 내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14,500명을 LST 2척으로 내린 거예요? 네, LST도 한 방법이 없잖아요. 7, 8천 명이 타거든요. 엄청 많이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괴로웠겠어요. 그 빽빽한 데서 하루만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았잖아요. 네. 그래도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자유대한민국에 오신 거잖아요. 거기서 애도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5명의 생명까지 태어나면서 여기서 저는 그때 태어나신 분하고 한 10년쯤 전에 홍보원에서 같이 방송을 인터뷰를 했었어요.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울컥해서 우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실 네. 거고. 예. 그래서 바로 저 거제에 정착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저 배는 거제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배는 아직도 활약을 많이 합니다. 저 배는 심지어 월남전까지도 활약을 했어요. 월남전을 가요? 네. 그리고 사실 저 라도 선장은 저 모습을 보고서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렇겠네요. 나는 그분. 기적을 봤다. 네. 그것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럼요. 그래서 저분은 나중에 신앙의 귀에서 수도사가 됐죠. 마리너스 수도사가 됐고, 그 뒷얘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거는 마리너스 수사 라도 선장에 살던 수도원이 2000년대까지 어떻게 명맥을 유지해오다가 저게 결국에 수도사들이 없어갖고 이제 폐원될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또 기적이 일어나죠. 한국에도 베네딕토 수도회가 있는데 네. 한국의 외관 수도원에서 우리가 도울 때가 왔습니다. 거기서 기부를 해갖고 그 수도원을 같이 재건을 합니다. 은혜를 갚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가슴 뭉클한 얘기를 들으면서 메르디스 빅토리도 지금까지 잘 보존돼서 거제 앞바다에서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는데 참 운명이 알고 있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우리의 관심이 가기도 전에 90년대 초에 팔립니다. 고철로. 고철로. 이렇게 영국의 고철 처리 회사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철로 폐선된 곳이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어요.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중국의 그런 고철 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서 해체됩니다. 네. 미국 사람들도 분개를 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 중공군의 소나기에서 자유를 찾겠다고 그 14,500명의 생명들을 이렇게 날라온 이 기념비적인 배가 어쩌다가 그 최후를 중국 땅에서 맞이하게 됐느냐.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비쌌을까요? 고철값으로 넘어간 게 제가 알기로 한 30억 원쯤 됐어요. 우리가 좀 일찍 알고 뜻을 모았으면은 충분히 구해올 수도 있었던 배였는데 그렇게 메르디스 빅토리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뒤로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메르디스 빅토리만 이런 것이었을까? 다른 배들도 참가했잖아요. 네. 결코 메르디스 빅토리만 위대한 함선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네. 버지니아 시티 똑같이 빅토리 선인데 이것도
14,000명 정도의 피난민을 실어 날랐습니다. LST 6685가 1,500명을 실었고요. 그 밖에 막 7,000명, 8,000명, 9,000명 실은 LST들, 우리 또 대한민국 해군의 노력으로 그런 배들도 정말 과적해가면서 그러니까 메로디스 빅토리만 저희가 기억할 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잊혀졌지만 기억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억하고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도록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 기록을 남기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흥남항이 남아있는데 자, 흥남항의 마지막을 고해야 될 차례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냥 포를 퍼부은 게 아니라 특수부대원들이 투입됐다고요? 네, 이제 이 흥남항 폭발을 위해서 그 유명한 UDT, 언더워터 데몰리션 팀. 6.25 전쟁 초기부터 미 해군의 수중 폭파팀인 UDT가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었어요, 사실. 인천 상륙 작전 때도 많이 활약을 했었죠. 그다음에 원산에서도 수중기뢰 제거 활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흥남항 폭파 임무를 이 UDT 3팀에 맡게 되는데 참고로 UDT 3팀의 전신이 있어요. 전신이 뭐냐면은 원래 UDT 2라는 팀으로 불렀었어요. 이게 46년에 태평양 비키니섬에서 실시했었던 핵실험이 있었거든요. 그 핵실험 때 이 팀이 투입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방사능 오염 정도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직접 가서 해요? 그래서 물 떠가지고 오는 역할을 했었어요. 바닷물 샘플 떠가지고. 이때는 방사능의 위험성을 그렇게 몰랐구나. 많이 몰랐었을 아이고야. 때요. 그리고 6.25 전쟁 초반인 50년 8월 5일에는 이 3팀이 여수로 상륙을 합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UDT는 상륙하는 팀은 아니에요. UDT 역사상 최초로 내륙에서 작전을 했었어요. 네. 당시 북한군이 여수항의 방비를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항공 폭격을 통해서 이 철도하고 도로를 마비시키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 터널 구간을 폭파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항공 공격으로는. 그래서 이 팀이 들어가서 이 터널을 폭파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서 임무가 이제 중단되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당시 UDT 중이었던 이 테드 필딩이 이런 명언을 남기죠. 우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누구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멋있네요. 하죠. 예. 그래서 흥남 폭파 당시도 이 팀이 들어가서 그냥 폭탄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폭파시킬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정확히 계산을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폭탄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폭파가 안 되면은 적한 손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꼼꼼하게 다 해서 이 팀이 이걸 진짜 성공시킵니다. 이것도 굉장한 이 팀의 역량이 엄청난 거예요, 사실. 그러면 UDT 3팀이 지금 저 흥남항 폭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폭발력을 이용한 거예요? 저때 흥남항 폭발을 위해서 설치했던 폭약 자체는 20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구 근처에 미군이 방치한 다이너마이트와 기타 폭약류가 1,000톤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1,000톤 정도 되는 폭약이 같이 터져버리니까 위력이 증폭이 되죠. 20톤의 폭약을 설치하고 이것을 기폭제 삼아서 나머지 폭약들도 같이 터지는 거예요? 열심히 작업해갖고 네. 실제로 저 폭약을 저 버리고 가는 탄약 주변에 또 잘 쌓아갖고 일제히 폭발을 시킨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한 거였네요, 진짜. 저게. 네. 예. 이거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으로 있어요? 우와.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저기에 일반인들이나 혹시 남아있는 피난민이나 이런 분들이 있진 않았겠죠? 보면은 내려오는 기간에도 폭격으로 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상 가족 찾기나 이런 거 보면은 결국 피난을 못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저 폭발에 의해서는 사실 저는 피해는 적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흥남항 자체가 워낙 계획도시였고 산업시설, 공업시설, 민간 거주지역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 폭파 자체는 사실 이제 공장지대 항만 위주로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사실상 거의 소개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폭발로 인해서 민간인들 피해가 있었다라고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때 철수하면서 UDT 팀이랑 그 나머지 잔류 병력들이 혹시 낙오된 인원이 있는지 확인까지 하고 나갔거든요. 자, 1950년 12월 26일 흥남 철수 작전은 무사히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샤를 세완의 공중전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미 공군이 화들짝 놀랐었죠. 네. 이거 뭐야? 하늘에 떠 있는 거 저 소련기 아니야?
이거 오히려 소련의 기체가 미군의 기체를 압도하는 저희가 뭐 단순 수치지만 그렇죠. 상황을 봤었어요. 화들짝 놀라서 본국에 있는 기체 소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교적 최신형이었던 F-84E하고 F-86A를 이제 전개시키기로 하죠. 호위 항모하고 이제 고속 유조선에 이제 실어서 왔었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싫다 보니까 원래 이게 항공기 선적해서 올 때 염수로 인한 부식하지 말라고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오다 보니까 오는 와중에 좀 염수로 인한 손상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도착해서 그걸 좀 보수할 시간이 좀 필요했었고 그 다음에 제5 공군사령관 파트리지 장군이 처음에는 이제 평양에다가 F-86A를 전개시키고 김포에다 F-84를 전개시키려고 했는데 전황이 급박하게 됐잖아요. 평양은 포기. 그래서 다 뒤쪽으로 왔죠. 그래서 대구하고 김포에 기지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상공에 이 두 전투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월 15일에 이제 김포 기지에 있었던 이 F-86A가 드디어 북한 상공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상공에서 이제 관숙 임무라는 걸 해요. 관숙 임무라는 게 뭐냐면 실제 비행 이전에 이제 교관하고 같이 탑승을 해서 지형 지물하고 기후 특성 같은 거를 먼저 한번 파악하는 그런 임무인데 당시 미그 15도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미그 15가 비교적 행동 반경이 짧습니다. 그래서 공산군이 사용하는 비행장 위치를 한번 보면은 이 압록강 따라서 서해에서 수풍댐까지 이어지는 신안주하고 신의주를 포함한 요 지역이에요. 이제 보통 이거를 미군하고 연합군은 뭐라고 그러냐? 미그 엘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2월 17일 됐습니다. 제4비행단 소속의 F-86A가 이 미그 엘리에 진출을 시도했어요. 힌튼 중령 편대가 한 25,000피트 신의주 상공에 접근을 했을 때 갑자기 미그기 4대가 도전을 해옵니다. 근데 당시에 이 미그기들은 이게 F-86 세이버인지 몰랐어요. F-80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손쉬운 먹잇감이구나 하고 달려들었죠. 근데 힌튼 중령 편대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미그를 향해 강화를 했습니다. 미그가 F-86을 쫓아가는데 서로를 본 조종사들이 아연실색합니다. 왜요? 서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왜? 비슷해서요? 비행기를 한번 보시죠. 비슷하네. 앞에 있는 게 세이버고 뒤에 있는 게 미그 15입니다. 후테이크 날개까지 35도로 똑같아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공상기는 붉은 별도 큼지막하게 그려놓고 세이버는 노란색으로 이제 윙팁 같은 데 다 칠하고 이제 꼬리날개도 칠했는데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구별을 못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워낙 빠르니까 채색만 안 좀 다르지 사실은. 모양을 보면 정말 비슷하네요. 아무튼 그래도 이 힌튼 중령은 굉장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미국이 한 대 뒤를 바짝 접근해서 기총을 한번 짧게 탁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체에서 파편 떨어져가는 게 정확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료가 새고 있는 게 보였고요. 그리고 힌튼 중령이 또 다른 미국이 후미로 붙습니다. 그리고 이 800피트 후미에서 이번엔 기총을 한번 길게 발사해봤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이 동체가 오렌지색으로 화염이 됩니다. 오렌지색. 그 다음에 기체가 이제 막 횡전하면서 추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날 F-86이 2대의 미국기를 잡으면서 미국기를 상대로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서 여담을 하나 하고 넘어가자면은 왜 이렇게 F-86과 미그 15가 닮은 꼴이 되었을까요? 기술 뭔가 똑같은 데서 그것도 팔았어요? 또 저 망할 놈의 게르만 새끼들. 맞습니다. 이게 다 German 테크놀로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국이 당연히 항공 기술이 굉장한 선진국이었지만은 딱 하나 연구 안 하던 게 바로 후퇴익 기술이었죠. 대전 중에도 2차 세계대전 중에도 후퇴익의 연구는 거의 다 독일 쪽에서 선도했고 독일이 앞선 그 설계 기술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딱 끝나고 나니까 오 이게 뭐야 하면서 깜놀한 게 소련과 미국이 다 깜놀한 겁니다. 그래서 딱 그 기술 자료 갖다가 그거에 기반해서 후퇴익을 개발하다 보니 각도까지 똑같은 이거 거의 익형까지 비슷한 두 전투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아니 근데 후퇴까지는 인정하겠는데요. 미국이가 그 앞에 코 잘라먹은 거는 특이한 거 없다면서요. 근데 세이버까지 왜 앞에 코를 잘라먹은 거예요? 그게 원형이 있었죠, 저게. 네, 처음에는 원래 그 설도 있었죠. 처음엔 날개는 독일의 자식들이고 저 엔진은 영국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게 배달하는 형제가 저렇게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 엔진 부분까지는 좀 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가 엔진까지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왜 비슷해?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과학적 용어는 제가 뭐 수렴 진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들다 보면 어차피
다 똑같아져. 뭐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어디 가도 고인돌 비슷하게 올라가 있는 거하고 뭐 비슷하다는 거. 환경의 한계를 딱 생각하면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당시 여러 가지 기술적 제약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저렇게 닮은 방향으로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필름 색깔도 똑같아요. 진짜 조종사들은 깜놀했을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는 피하 식별 장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의. 맞아요. 골치 아팠죠. 네. 아무튼 이 첫 번째 교전이 있고 나서 힌튼 중령이 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막 환호를 했어요. 돌아오면서. 잡았다. 예, 환호를 했는데 힌튼 중령은 오히려 심각했습니다. 이거 펀치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우리가. 왜냐하면 이때 세이버에 있었던 무장이 12.7mm 중기관총이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펀치력이 약하다. 그다음에 사정거리도 짧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 F-86이 미국이를 잡을 수 있었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버, F-86 세이버는 12.7mm 기관총이 있었지만 미그-15는 무장이 엄청났습니다. 23mm 기관포 2정하고 37mm 기관포도 있었어요. 네. 폭격기를 상대해야 됐기 때문에 이게 중무장을 폭격기를 했어요. 상대하기 때문에. 근데 파괴력이 높은 무기였는데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게 발사 속도가 느렸어요. 연사력이 딸려요. 그래서 폭격기는 요격하는데 괜찮았지만 움직임이 빠른 제트기를 상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F-86이 미그-15에 비해서 급강화 능력이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음속에 가까워질 때 기동성도 미그기보다는 세이버 쪽이 조종하기가 편했어요. 그다음에 미세한 차이지만 캐노피 형태도 미그기보다 F-86 세이버가 시계가 좋았습니다. 또한 이제 미그기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고속 비행 때 조종이 굉장히 힘들어요, 미그기가. 고고도에서 수직 안정성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고고도에서 스핀에 빠지면 회복이 불능할 정도였습니다. 이거를 회복 못하고 그대로 지면에 추락하는 미그기도 종종 생겼어요. 예. 그 극동공군은 이 회복 불능 때문에 추락한 미그기가 35대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당시 아직 제트기가 뭘로 싸웠냐면 기관총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기관총 사격을 할 때 제트기가 가장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보통 롤 레이트라고 해서 비행기가 막 도는 거 있죠. 기총을 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막 돌면은 좀 이렇게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미국이가 이 롤 레이트, 이른바 이제 보통 공군에서 통돌이라고 하는데 통돌이. 능력이 좀 부족했죠. 예, 이 통돌의 속도가 미국이가 느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총 사격에 휘말렸을 땐 이게 굉장히 좀 불리했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직 소련 공군 파일럿들이 이 제트기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미 공군의 상대가 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미 공군이 뭘 했냐면 미 공군 조종사들은 제트기가 기존의 풀업 방식의 전투기보다 훨씬 G, 압력, 중력화 속도를 많이 받으니까 뭘 입혔냐? 이른바 G-슈트라는 걸 입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휙휙 하면은 피가 빠져나가서 이제 허벅지로 몰려요. 네. 이게 그러니까 허벅지를 압박을 해서 피가 뇌에서 빠져나오지 않게 해주는 이 슈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피가 이제 뇌에서 빠져나오면 이게 블랙아웃이 걸려요. 기절하죠. 예. 이 G 슈트 덕분에 요거를 좀 그 세이버 조종사들을 좀 많이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는 이게 없었어요. 미국이 조종사들을 근성으로 했어요. 정신력으로 버텨. 예. 자, 그런데 세이버가 처음에 이겼지만은 미국이도 반격을 합니다. 50년 12월 22일 다시 제4전투비행대 소속 F-86 16대가 초계 중에 미그-15 15대가 달려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싸웠는데 첫 번째 공격을 미국이한테 허용했기 때문에 여기서 F-86 세이버 한 대가 격추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미그-15가 F-86을 격추한 사례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군의 승리였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부터 나무까지 스칠 정도로 고고도와 저고도를 오가면서 서로 거의 한 30대 가까운 전투기가 난전을 해요. 여기서 미그-15 6대를 격추합니다. 미군은 피해가. 예, 미군 피해가 한 대였고요. 확실히 이제 높낮이를 급격하게 변화하는 거엔 세이브가 강했네. 네. 근데 여기서도 전투 이후에 미군 파일럿들이 펀치력 부족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토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미국이를 잡았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뒤에 붙어서 엔진 배기구가 내 눈에 크게 보일 때까지 접근한 다음에 그 미국이 엔진 배기구에다가 12.7mm 중기관총을 후춧가루 뿌리듯이 뿌려야 됐다. 그래야지 겨우 얘가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강력한 화력을 하자라고 해서 F-86 세이버에다가 이제 20mm 기관포를 달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기관포가 몇 대가 이제 개조가 돼서 6.25 전쟁에 참가했지만 본격적으로 개조된 건 거의 전쟁 끝날 무렵인 1953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그 엘리에서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사상 최대의 전투는 조금 나중에 벌어집니다. 기대되는데요. 기대하실 부분이 네. 요 초전에는 소련 공군도 엘리트. 최고의 카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만치 않게 나오네 싶으니까 소련 공군도 강력한 카드를 빼들기 시작합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지만 나중에. 아, 장난 아니다. 자, 역사와 전쟁을 다루는 방 역전다방 이제부터는 6.25 전쟁의 산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전투에 집중을 했었거든요. 근데 좀 거시적으로 봐야겠죠. 1950년 12월 급박하게 돌아가는 유엔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 유엔에서는 이제 외교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외교전은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아마 미국이 또 유엔 총회에서 한번 또 외교전이 펼쳐졌었잖아요. 그때는 미국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소련이 명분이 없었죠.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때랑 달라진 게 뭐냐면 중국이 대표로 나옵니다. 네.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의 초청으로 중국이 여기 나왔다는 것은 중국이 어찌됐든 미국을 한 방 팍 하면서 네. 국제적으로 그만큼 위상이 올라갔고 뭔가 여기서 중국이 입김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옆에 있는 다른 국가들은 얘기해봐. 그렇죠. 얘기해봐. 너무 지금 이렇게라도 해결하자. 우리 좀 그만 싸우면 안 되겠니? 뭐 더 중요한 건 저쪽이잖아.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상황 네. 속에서 일단은 안보리에서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소련이 이제 안보리 결의안으로 내세웠던 건 뭐냐면 이 사태를 초래한 거는 전적으로 미국의 잘못이다. 왜? 북진에서 넘어간 거에 대한 책임을 미국을 이제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스탈린 기승전 그 편지 다 발견됐는데 지금. 이게 뭐 소련의 전형적인 수법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죠. 네, 그래서 이 당연히 어떻겠어요 이게 안보리에서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미국도 뭔가 결의안을 내놓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중국을 침략자로 해가지고 딱 결의를 하고 싶은데 안 먹힐 것 같으니까요. 지금 일단은 중국을 달래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한테 어떤 이야기 하냐면 너희가 들어온 거는 북한 때문에 들어왔잖아. 우리가 북한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38선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전쟁을 종결시키자. 일종의 약간 정전과 비슷한 결의안입니다.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이제 결의를 딱 내세우는데 중국이 이거를 당연히 안 받아요. 네, 소련이 안 받습니다. 소련이 안 받았고. 네, 소련이 안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안보리에서는 뭔가 어때요? 안 되겠죠. 그러면 드디어 이제 또 외교전이 펼쳐지는 무대는 주로 총회가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총회에서는 다양한 이제 그룹들의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됐던 국가들이 이제 영국과 같은 국가들도 이렇게 있었고, 근데 사실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너무 대놓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 왜 너무나 확실하게 누구 편이기 때문에. 미국 편이죠. 미국 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나섰던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로 인도를 중심으로 했던 아시아와 중동의 그때는 아직 제3세계라는 개념은 명확하게는 없었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공산치기도 아니고 자유진영도 아닌 약간 그런 국가들이 13개 국가가 연합해서 안을 내세우는데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겠지만 당시 이제 미국이 핵무기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자기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질서가 형성돼야지 뭔가 본인들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3차 대전 갈 수 있다. 나의 직접적인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될 때 캐스팅 보드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하면은 국제적으로 입지도 구축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선정전 후에 협상하자. 일단 정전하자. 그 다음에 협상하자. 이런 어떤 제안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미국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좋아한 거죠. 이걸 보면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자면 지금 중국은 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 라고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12월 2일 2차 공세가 딱 종료된 시점에 이때 김일성이 비밀리에 북경을 방문합니다.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만나서 축배를 들면서 야, 우리 이거 기세 탔다. 쭉쭉쭉 38선이고 뭐고 계속 돌파해서 기회를 봐서 다시 부산으로 밀고 갑시다. 이 원칙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이렇게 기고만장한 마오쩌둥은 그 뒤에 유엔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콧방울 킵니다. 야, 뭐야? 너네가 38선 넘어올 때 우리가 그렇게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때 우리가 제안한 걸 이제 역제안하고 있잖아. 우리도 안 들어주지. 거부해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방송으로 이미 유엔군이 38선을 넘은 시점에 더 이상 38도선은 무의미해졌다. 우리도 그거에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다.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모두 다 너네들의 책임이다.
그냥 아주 일가를 날립니다.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축배를 들었지만 누구도 믿지 않는 네. 한 명의 공산당 큰형이 계시죠. 자, 스탈린이 엄청나게 칭찬해 줍니다. 너무너무 잘했다. 이제 우리가 너희한테 무기도 줄게. 지원도 빵빵히 해줄게. 한번 가봐.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흘리냐면 네. 너희 갈 수는 있냐? 이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스탈린이 계속 해왔던 애매모호한 화법입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야 나는 지금 너 도와줄 준비가 돼 있는데 너 할 수 있겠어? 너의 능력은 되니? 애매모호함이에요. 너 지금 다 물론 다 작살났잖아. 케이블 어떤 그 채널로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분명 말렸다. 너 지금 좀 지쳐 보여서 그래. 이쯤에서 쉬는 것도 나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근데 만약에 간다면 응원은 할게. 아, 그렇죠. 근데 니그네가 가는 건 네 고집 너희 부린 거야.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 애매모호한 합법으로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전형적인 스탈린의 모습이잖아요. 네. 결국 이런 차이가 나타났던 거는 뭐 스탈린의 성향일 수도 있지만 소련과 중국이 6.25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정말 이 6.25 전쟁이라는 것을 세계 정세의 맥락에서 보는 거고 최대한 본인한테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거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네들의 안보라는 지역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은 철저하게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자유진영을 균열을 주어주고 본인들 어떤 공산주의 팽창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었던 거고요. 근데 중국도 사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엔에서의 어떤 그런 외교전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전략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중국이 유엔의 대표단을 파견했을 때 내심 어떤 것까지 바랬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만큼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를 앞으로 너에게 유엔에서 일원으로 인정도 해주고 대만 문제도 해결해주고 한반도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내심 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더 큰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더 우리가 여기서 뭐 하나 밀어붙여야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여기서 마오가 하게 된 부분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마오가 거둔 혹은 중국이 지금까지 거둔 승리가 너무나 이제 기적과 같은 성공이잖아요. 여기에 자신감이 엄청 뿜뿜해진 거죠. 그래서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생겼고 여기서 전략을 바꾸게 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걸 알고 있었냐면 우리가 미국이 한 방 더 빵 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철수 무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미국은 반드시 철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쫓아냈다. 네. 이게 되면 이렇게 되면 네. 위신이 엄청나게 상승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군사적 행동이 곧바로 필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그 당시에 정세를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마오쩌둥은 여기서 38선 회복이 아니라 이제는 전 유엔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통일을 이뤄내자는 걸로. 완벽한 적화 통일을 한다. 예. 펑더와의 현장 지휘관도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펑더와이한테 야 알아들었지? 빨리 38선 넘어서 진격해. 펑더와이가 현장 지휘관으로서 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펑더와이는 너무나 쉬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가만히 보니까 병력의 한 4분의 1을 상실했고 네. 현재 보급 및 병차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그렇죠. 지금 오는 게 없다. 네. 무장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작전을 해서 성공을 해왔지만 너무나 유엔군의 실력을 이제는 잘 아는 거예요. 특히 그렇죠. 공군이 없다는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소련의 지원이나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혹은 우리 본국에서 다시 병력이 들어오는 3월까지는 공세를 할 수 없다는 그렇죠.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거 같아요. 마오쩌둥은 지금 가슴 막 뿜뿜해서 보내지만 현장에서는 펑더와 이거죠. 어떻게 맨날 밤에 싸워서 어떻게 맨날 이겨요? 네. 그렇죠. 예. 이런 면에서 펑드와이는 정말 자기들의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알고 있고 그래서 2차 공세까지 끝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천운이었다. 여기까지 온 거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리고 운까지 따라줘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이게 계속될 거라 믿어서는 절대 안 돼요. 맞아요. 전쟁을 운에 맡겨서 우리의 실력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네, 그래서 이제 미 8군이 퇴각할 때 보면은 패배의 열병이 퍼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펑도와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중공군 내부에서 퍼져 있었던 승리의 열병을 잠재우려는 노력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펑도와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마오쩌둥이 강하게 지시를 하면은 현장 지휘관으로는 펑도와 입장에서는 마오쩌둥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사실 이게 펑도와이도 마오쩌둥이 처한 혹은 중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공세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름 이제 본인이 여기에 대한 절충안을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공세 때는 이걸로 다 어떻게 내려갈 수는 없으니 제한적인 목표로 한번 가자. 그 제한적인 목표는 유엔군의 일부 사단들을 또 선멸을 해서 수도 서울을 우리가 함락을 시킨다면 안 그래도 지금 유엔에서는 지금 철수를 논의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니 잘하면 미군이 혹은 유엔군이 한반도에서도 물러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서울 함락이라는 제한적인 목표를 가지고 공세를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정말 이번에 배우면서 느끼는 거지만 메가더 장군이 승리의 정점에 서서 공세를 명령했을 때 위험해라고 하면서 워커 장군이 주춤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그 상황. 이게 반대로 이번에 마오가 승리의 기분이 정점에 올라가서 바운드되지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에 펑더와이가 따르긴 따라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병력도 없고 이게 왠지 교차되는 지금 느낌이 또 든다. 전쟁이란 이렇군요. 이제 공수교대의 시간이 왔죠. 네. 6.25 전쟁은 이렇게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펑더와이의 결정, 서울이 위태롭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바로 앞두고 일어난 이 비보였죠.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교통사고로 숨집니다. 정말 워커 장군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백적간두의 그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 특히 낙동강 방어선에서 워커 장군의 본인의 어떤 그런 굳은 의지는 정말 그것만으로도 진짜 귀감이 되거든요. 당시 육군본부에 있던 리치웨이 중장을 후임 사령관을 급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딱 찍은 거예요? 바로 찍었죠. 의외로 또 지적인 면도 풍부해갖고 뭐 메가더만 좋게 본 게 아니라 마셜도 쟤 좀 똑똑한데 전쟁이 막 지금 발발하니까 제발 나가게 해주십시오. 야전으로 딱 가죠. 뭘로? 공수사단으로. 올 아메리칸. 이걸 딱 이끈 게 바로 이 리치웨이였던 거죠. 최전방 전선 시찰을 하는데 제1, 제9군단 사령부를 방문한 후에 리치웨이가 확신을 합니다. 오늘이다 분명. 아니나 다를까 날이 어두워지고 달이 뜰 무렵이 되니까 이른바 중공군의 정월 공세가 시작된다.